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군인 출신 정상현입니다. 올해로 35세이고요. 2018년에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17살에 군입대하고 10년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보수 강제노동을 하며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밀수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 수만 있었다면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밀수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를 포함한 10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족 10명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인민군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들고 있던 소총은 정말 소총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운 쇳덩어리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마른 총인데 무겁기만 하고 명중률은 정말 낮은 그런 소총이었습니다. 제가 군복무 당시 영양실조가 심해서 총을 쏠 때마다 반동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50kg도 안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총을 들고 훈련을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군인들의 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신은 짧아서 휴대하기도 좋고 정확하고 반동도 거의 없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총신이 길어야 명중률이 좋다고 배웠는데 완전히 틀렸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뒤떨어진 것이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계속 굶주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군부대 주변 민가에 나가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훈련은 강하게 시키면서 먹을 것은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를 무찌를 수 있는 무적의 군대라고 세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체제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일들도 남한 군대가 먼저 공격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남한의 도발이고 우리는 항상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배웠어요. 세뇌받은 북한의 선전과 제가 느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무보수 노동,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해야 했어요. 무보수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보수 없는 노동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그런 일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평양 근교에 있는 장마당에서 불법 장사도 하고 밀수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래 동네 물건이라고 불리는 한국산 제품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옷이며 샴푸, 린스, 화장품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물건들의 품질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니요. 특히 한국산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것들은 북한에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포장부터가 예뻤고 냄새도 좋고 실제로 써보면 효과도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접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북한 바깥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문제는 이런 밀수 활동을 하려면 국경 지역을 자주 왕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보위부의 감시와 미행에 시달리게 됐어요. 보위부라는 곳은 북한의 비밀 경찰 같은 조직인데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사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감시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고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자주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잡혀서 죽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북한에서 보위부에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예 처형당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밀수 같은 경제 범죄는 반국가적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거워요. 저는 혼자 죽을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72세 어머니와 2살짜리 조카 그리고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 함께 탈북하기로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모두 죽을 것 같았어요. 탈북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어요. 우선 루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국경까지 가려면 초소 8개를 통과해야 했어요. 각 초소마다 경비병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고 신분증 검사는 물론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로 이동하는지 모든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함께 이동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각 초소의 위치와 경비병들의 근무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서 그 길을 여러 번 다니면서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느슨해지는지 어떤 길로 우회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런 우회로를 개구멍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개가 다니는 작은 길처럼 숨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짐을 옮기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10명이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식량과 옷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줄 돈까지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옮기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옮겼습니다. 드디어 탈북 당일이 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전날 밤에야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일찍 얘기하면 누군가 실수로 남에게 말할 수도 있고 너무 늦게 얘기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72세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잘못되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북한에서 조용히 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설명드렸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미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살짜리 조카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 아이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들은 언제 울지 모르거든요.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밤이 되자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초소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갔어요. 미리 파악해둔 개구멍으로 우회해서 초소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2번째, 3번째 초소부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지형이 험해지기도 했고 경비도 더 삼엄해졌거든요. 삼나무 숲을 지날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소리라도 나면 경비병들에게 들킬 수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와 2살 아이가 함께 있어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개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얼어있기는 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발을 빠뜨릴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10명이 모두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개울을 건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이동해서 마침내 두만강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경 초소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2살짜리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초소 바로 옆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순간 아이가 기침만 했어도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가 품에 꼭 안고서 입을 살짝 막으시며 지나갔습니다. 두만강을 실제로 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누구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영영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국경 초소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기타줄처럼 가느다란 철사에 작은 방울들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누군가 그 줄에 닿으면 방울이 울려서 경비병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이 모두 그 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중국 돈 200위안을 국경 초소 경비병에게 건넨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걸 사람을 샀는다고 표현해요. 매수한다는 뜻이죠. 경비병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경비병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도왔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발각되는 순간 즉시 사살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이 얼어 있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 명씩 건너야 했습니다. 72세 어머니를 부축해서 건네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일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는 약 17일 동안 한 지하실에 숨어 있었어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곳이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0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혹시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17일 동안 저는 계속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새까맣게 탈 정도였어요. 중국 공안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공포 때문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이 나쁜 놈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든 우리를 신고하거나 잡으러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특히 72세 어머니와 2살 아이를 함께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힘든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셨고 아이는 계속 울거나 소리를 낼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가 울지 않게 달래야 했어요. 17일 후에 드디어 베트남으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길에 여러 번 검문을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인원 초과 때문에 트렁크에 4명이 숨어야 했어요. 저와 어머니, 조카 그리고 또 다른 가족 1명이 함께 말이에요. 트렁크는 정말 덥고 어둡고 숨막히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검문소에서 차가 멈췄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국 공안이 차를 검사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렁크 바로 위에서 공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 트렁크 손잡이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트렁크 안에 있던 우리 4명 모두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는 조카를 꼭 안으시면서 손으로 입을 막으셨고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1초, 2초가 1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공안은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 30년 같았어요. 트렁크 안에서 누구 하나 숨을 크게 쉬었으면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나중에 트렁크에서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현지 경찰에게 줄 뇌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 전원이 체포됐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브로커가 돈을 아끼려고 뇌물을 적게 줬던 거더라고요. 라오스 수용소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벌레가 들끓는 좁은 방에서 정체불명의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번 주는 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죽 같은 것이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한마디만 잘못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라서 북한과 관계가 좋거든요.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용소에서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가 수용소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진짜 이름이 알려지면 북한에 연락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끝장이었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행히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연락을 해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오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한국 외교관 분이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공산국가이고 북한과 가까운 나라라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거든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한국 대사관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도 없었습니다. 주라우스 한국 대사관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국은 라오스보다는 상황이 나았거든요. 하지만 태국에서도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난민센터가 아니라 현지 경찰서에 구금됐거든요. 미등록 탈북자 취급을 받아서 정체불명 국가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한국 대사관과의 연결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태국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한밤중에 조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지치고 무서워서 계속 울었는데 주변 수용자들이 울지 못하게 하라고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안전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다행히도 민간단체의 신속한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국 영사분이 직접 경찰서까지 와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조카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이 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한마디로 다 느껴졌거든요.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저는 중얼거렸어요. 땅만 밟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늘을 난다고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기내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조금씩 안심이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와 가족들이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크고 넓은 공항,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 유리로 된 천장, 밝은 조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특히 공항 안에 있는 상점들에서 파는 물건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다니요. 여동생은 공항 화장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했어요. 여기는 파리 한 마리도 없다고, 너무 깨끗해서 그림 속에서나 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북한의 화장실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을 삶아야 하는 곳이구나. 하지만 여기는 삶지 않아도 되는 곳이구나. 뇌물을 주고 사람을 구워 삶지 않아도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구나. 공항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인천대교를 지나게 됐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거대한 교각에 줄을 메어서 다리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1km가 넘는 긴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다리가 인천대교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리를 보면서 또 한 번 이곳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임시 거주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하고 사람들도 신호를 잘 지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용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은지 궁금했어요. 북한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고 소리쳐야 대화도 되고 문제도 해결됐거든요. 북한에서는 뭔가 해결하려면 항상 큰 소리를 내야 했어요. 관공서에 가서도 소리를 질러야 관심을 가져주고 장마당에서도 큰 소리로 흥정해야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말해도 문제없이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큰 소리로 말하면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조용히 말하면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소리 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밀수하고 도망 다니고 죽음의 순간을 수없이 겪으며 살던 삶이 익숙했었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소리로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달랐습니다. 논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너무 느리고 복잡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부드러움과 질서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법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경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북한에서 경찰이나 보위부 요원들은 항상 무섭고 권위적이었는데 한국의 경찰관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부드럽고 느리게 보이지만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요. 사람의 존엄성이 인정받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었어요. 우리 10명 가족은 모든 것을 삶아야 살 수 있었던 곳에서, 그러니까 뇌물로 모든 것을 익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으로 건너온 거였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만 살면 됩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감시받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이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어도 미묘하게 다르고 사회 시스템도 복잡하고 경쟁도 치열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공포와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불법자도 아니고 밀수꾼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그때 2살이었던 조카도 이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아직도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잘 살아서 그들에게도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현 씨의 탈북 스토리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